예, 걸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걸리면 죽습니다. 예, 길에서라도 최진영 만나면 피해 가세요. 우리 편이면 괜찮습니다. 아, 우리 편. 우리 편 아니면 죽습니다. 원영섭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실제 제 그 변호사 명함에 예. Power on your side, 당신의 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편은 확실히 밀고 저한테 걸리면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누굴 예. 보낼까요? 보낼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자, 이재명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뭐 대표 사퇴하면서 뭐 온갖 쇼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예.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대표직 사퇴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완전히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아마 우리 고성국 방송 청취자분들 올 3월달에 이재명이 했는 말을 기억할 겁니다. 당 대표는 3D 직업 중에 3D 직업이다. 누가 시켜줘도 안 한다라고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아느냐라고 지금 또 왔는데요. 내가 어떻게 보면 당대표 출마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퇴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돌려서 했을 때에 이번에 반드시 출마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 나갈 때 열심히 하십시오. 뭐 8월 18일, 8월 18일인데 8월 18일 당대표로서의 배지 달고 이 방탄복 한 벌 더 입은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100일 잔치를 공립대학교 갈 가능성 전 높다 봅니다. 네. 어차피 뭐 지금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지금 현재 4개 정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죄명이 한 12가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가 빠르면은 8월 말 내지 9월 초에 변론 종결하면은 그러면은 뭐 8월 18일 날 당대표로 선거돼도 100일이 채 가지 못하는 100일 천하로서 이게 참 아쉽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추석 선물 세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영수 변호사. 아니 그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버릇을 아주 나쁘게 들여놓은 거예요. 아니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아까도 우리 그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한 9월쯤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월쯤 선고되는 게 7월 12일에 기일이 한번 잡혔어요. 거기서 서정조사하고 그 다음 기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하면 한 8월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한다 그러면 9월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구속영장 기각이 될 때 아니 유창훈 판사가 야당 대표라서 봐주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판결문을 이미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자기가 정말 그 염라대왕 앞에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 그런 짜릿한 기억을 과연 잊을 수 있을까? 자기가 이제 그 이 선거법 위반이나 아니면 위증교사나 차례 이제 사법 리스크가 눈앞에 닥치는 이 상황에서 그때의 그 기억은 절대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당대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뉴노멀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뭐 본인이 3D 직업이라기도 하고 민주당 내에서 일부는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본인이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당대표 연임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퇴를 하는 거다. 아주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 버릇을 나쁘게 들여놨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명이 얘기하면은 열이 나니까 물로 좀 식히면서 하시죠. 37.4. 예, 37. 무슨 숫자의 의미가 어떻게 되죠? 이거요. 이 물을 마시면 20분 후에 체온이 1도가 상승합니다. 37.4도가 되면 최진영 변호사의 그 몸속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다 죽습니다. 확실히 먹어보겠습니다. 예. 아니 0칼로리라서 좋네요. 저도 살 좀 빼야 되는데. 아니 물을 먹어서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은 칼로리가 소모가 되니까 다이어트에 좋다는 그런 의미인 것 그렇기도 같네요. 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래요. 몸 안에 그 세포 그 중에 나쁜 그 세균들이 다
이게 판별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37.4를 마시면 이재명이는 몸속에 못 들어옵니다. 예, 옛날에 3.4 우유는 봤는데 37.4 물은 또 창의적이네요. 예. 저는 2% 세대입니다. 2% 부족할 때. 자, 그런데 예. 원영석 변호사. 예. 이게 사실 2년 전에 우리 자유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 뭐 딴 거 요구한 거 없잖아요. 그냥 문재인이 이재명 사법 처리 좀 제대로 해달라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뭐 또 박지원 의원 또 그런 여러 가지 뭐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혐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의원 또 됐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러면 검찰이 뭘 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보수파 국민들께서 뭐 하냐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2년 동안 사실은 무슨 계획이 있겠죠. 무슨 생각이 있겠죠. 뭐 잘 하시겠죠. 그런 이야기만 하는 양측이 소년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뭘 했냐. 그러니까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또그 책 내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내식 문제로 또 소란만 일으키고 그런데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죗값을 치러야 되고 검찰이 저는 수사를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그 앞으로 그 검찰이 제대로 탄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그 외 많은 그런 좌파 진영의 인사들에 대한 수사, 그 수사에 대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에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적폐청산이. 중단 없는 적폐청산. 이게 뭐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내내 했는 것이라고는 자유파 때려잡는 그것밖에 안 했어요. 제1호 국정과제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랬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검사가 문재인 정권의 수사를 하니까 검사를 탄핵한다. 뭐 올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 민주당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양문석 말로는 발작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증거를 잡고 제대로 수사를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뭐 많은 거 필요 없다. 당선돼 준 것만으로도 큰일을 하셨다. 정권 교체했는 것만으로도 큰일 하셨다 하는 칭송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자유우파들이 윤 대통령을 뽑아줬냐 했을 때는 야 문재인이가 뭐 했냐 그것 좀 보고 배워라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그리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었으면은 지금 현재의 이와 같은 그 지난 총선 같은 참담한 결과를 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영수 변호사는 검찰이 제대로 못해서 검찰이 제대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못했다면 이원석이가 문제네. 아니 이원석 검찰총장도 당연히 문제고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 교체는 됐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9월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고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창수로 그 교체된 상태에서 지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남아있는 그런 좌파들 민주당의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2년 3년 남은 임기 동안 뭐 2년 동안 그것이 솔직히 저는 손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에는 뭐 이거를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언제 이게 그런 이제 부조리를 일으킨 사람들 거악들한테 다시 그런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신호를 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지도부가 검찰총장만 바뀌면 바뀌니까 저는 뭐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전혀 기대가 없어요. 그분은 연필이나 깎을 것 같고 그냥 전혀 기대가 없고 빨리 이제 조용히 뭐 중간 사퇴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좋은 분이 검찰총장으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의 그런 수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이 살짝 좀 다르긴 한데요. 나름 윤석열 대통령 때 기여는 충분히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기용을 했고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유창훈 부장판사의 그와 같은 야당 대표기 때문에 봐준다라는 그런 어이없는 결과, 사실 영장 기각할 때는 기각하는 결정문이 두세 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뭐 A4 용지 한 장이 넘도록 장황하게 써가지고 스스로 앞뒤가 모순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보면은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 나아가 특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은 맞고, 그만큼 어떤 한동훈 그 장관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른바 한동훈 신드롬까지 일으키면서 이저 심판론이라는 깃발을 들고 비대위원장까지 왔었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평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 때에 있었던 사법부, 한마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지나친 좌파적인 사법부 구성이 되면서 결국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그 아쉬운 부분이죠. 여기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송무실 실무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유창훈이 얘기했잖아요. 이 질문은 뭐냐면 그럼 왜 유창훈이한테 영장을 줬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그게 이제 뭐 랜덤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유창훈이가 영장 전담하는 날, 그러니까 다른 판사가 하는 날이 다 정해져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굳이 뭐 유창훈 판사가 그 전에도 약간 성향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좀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판결문을 쓸 줄은 몰랐어요. 근데 결정문을 이렇게까지 쓸 줄은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굳이 유창훈 판사한테 이게 걸리게 영장 청구를 했냐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속영장을 그러면 청구를 해서 그게 기각이 되면 불구속 기소를 해요. 불구속 기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이번에 1심 판결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쌍방울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통상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그 기각이 되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거면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 그 판결이 있고 나서 추가 조사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지금 기소를 한 거는 판결문을 보고 판결 결과를 보고 기소를 하겠다는 그런 조금 굉장히 눈치를 보는 건데, 아니 그럴 거면 검찰이 왜 있냐는 거죠. 그냥 판사가 뭐 기소하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두 가지, 그러니까 판사의 사법권과 검사의 준사법권을 나누는 거는 각자가 독립적인 판단을 하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그 시간을 끌고 해태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도 약간 법리적인 부분이 조금 다른데, 유창훈 부장이 그 영장을 기각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 사실 중에 수원지검에서 그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중앙지검으로 보냈던 그게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고, 그게 제3자 뇌물 및 외국환 관리법 위반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영장 기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좀 확실히 안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물론 위증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는 우리 검찰로서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 법원이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지금 기각해버리면은 그 말은 뭐냐면 그대로 기소할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10월, 11월 이렇게 한 두세 달 추가적인 수사를 해서 별도로 사실 제 기억에 12월 달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총선 그 전국으로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실기를 했던 거죠. 그때 빡세게 더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 진짜 다시 한번 쳐가지고 슉 꼬린 시켜버렸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의 어떤
박력 있는 의지를 가진 수사가 좀 부족했다는 거지 그 자체로서의 어떤 검찰이 뭐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원지검은 열심히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이 9년 6개월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하여튼 이재명이 문재인이를 사법 처리하라고 하는 게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담긴 우리 자유파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의 압도적인 그 민심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쨌든 2년간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오히려 기만도 살려줬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문재인과 이재명의 사법 처리의 1차 책임은 이원석 총장한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결단을 네. 밑에 이제 수사 실무진이 뭐 아무리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결단은 검찰총장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차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그다음에 때문에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조 시스템이에요. 형사사법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팩트가 그러니까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로 좀 가볼게요. 제가 아까 고성국 칼럼에 탄핵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 이게 뭐 사실은 별거 아닌데 사안 자체만 놓으면 별거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어쨌든 법사위에 공식적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안을 보고 8년 전엔 이거보다도 별것 아닌 일로 탄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칼럼을 했는데 두 분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재형 변호사. 억지로 탄핵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1일 1 특검을 계속 발의를 하고 또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이른바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고 그 자체만으로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재명을 수사했는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진행되고 있는 점에 있어서 강백신 지금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탄핵 시도 자체가 위법이다. 실제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해서 기각 압류거나 이런 것들을 기각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제3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정당한 수사라고 판단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고 실제 지금까지 검찰이 이재명과 그 인근에 있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무죄가 나온 케이스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무죄가 있지만 대부분 다 유죄가 나오고 뭐 판결 이후에도 쓸 이유가 없는 그런 일부 무죄 한마디로 다 유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탄핵한다? 그것은 결국 속내는 검사에 대한 탄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탄핵, 사법부에 대한 사법방해, 겁박 이거밖에 없고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 여론전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뻔한 스케일인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고성국 TV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언론 지형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좌파 언론으로 흐르면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편승해버렸었는데 지금은 팩트 자체가 지금 사법부가 유죄로 인정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KBS라든가 YTN이라든가 각종 언론 지형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아무리 시동을 걸고 연료를 뿌려봤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그 정도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려가 많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조국은 이미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임제 개헌을. 그걸 계속 또 어디 언론이나 본인의 어떤 정당의
핵심 어젠더로 삼아서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아마 12석밖에 안 되니까 이재명인데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 지금 선거법 위반 가지고 9월에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위증교사 문제도 근래 이제 될 겁니다. 근데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대선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쌍방울 사건만 하더라도 신진우 부장판사한테로 이 사건이 이제 간 거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동안 판결했던 그런 걸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유죄나 중형을 피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임기를 단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탄핵이든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이든 어떻게든 그때 가서는 이제 조국하고 손을 맞잡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이제 지금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탄핵 시도가 탄핵이라는 어떤 그 안건이라는 게 가벼이 보여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민들한테 탄핵이라는 단어를 낯설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각인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거부감을 낮추고 그냥 언젠가는 탄핵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그때 말한 그게 되는구나. 국민들이 놀라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정무적으로 그 각별히 주의를 해야지 이게 뭐 되겠어? 그런 그 안이한 생각 때문에 뭉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 탄핵 제가 그때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 장면을 그 당에서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봤는데 네. 한 2개월 만에 붕괴됩니다, 권력이. 정말 그 권력이 붕괴가 될 때는 무슨 홍수처럼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붕괴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 굉장히 공고하더라도 이게 뭐가 있겠으라는 안이한 판단은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우리 자유우파 보수우파가 이런 꼴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 8년 전 경험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방송에 패널을 할 때인데 좌파 패널 한두 명이 탄핵 얘기를 갑자기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토론이 붙었는데 당연히 저한테 안 됐죠. 그러면서 제가 근데 이자들이 그러니까 전혀 토론에 게임도 안 되는 얘기를 왜 꺼낼까? 그걸 하루 한 번 어쩌다 꺼낸 게 아니라 계속 꺼내는 거예요. 왜 꺼낼까? 이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각인 효과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건 바로 헌정 중단이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이거를 한두 명이 선도투쟁 하듯이 하는 거예요. 선도투쟁론이라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벌써 옛날 일이죠. 문익환이가 갑자기 북한을 가서 김일성이 품에 와락 안기면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당시에 그거는 정말 간첩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도 차마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또 김문수 같이 그 정통 막스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랑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문익환이가 한 거예요. 그리고 황석영이가 한 거예요. 임종석의 지시를 받고 임수경이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하고 이렇게 북한에 넘어갔다 오는 거 김일성이를 만나고 오는 거가 뭐 할 수 있는 일이네. 그렇죠. 이런 효과를 노린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자들이 선도투쟁하면서 감옥은 잠깐씩 갔다 왔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유파의 이 철책과 같은 방어선을 확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탄핵도 바로 그런 각인 효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안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갈 것이 아니고 탄핵 프레임으로 나올 때는 이재명의 형사적인 처벌 프레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2조 심판론이라는 게 저는 아직까지 유효한 우리 그 자유우파의 하나의 어젠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코프입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해서 정치는 프레임인데 코끼리는 뭐 결국 그 미국에서 공화당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나귀는 이제 민주당인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은 계속 코끼리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탄핵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계속 그것을 탄핵을 막아야 된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은 계속 그것이 각인 효과로서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프레임에 자꾸 걸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와 같은 것이 탄핵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강백신 차장검사가 얘기하는 탄핵 주장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어떤 논리와 함께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무도한 헌법 파괴하는 이재명과 그 일당들을 빨리 잡아넣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고성국 박사님의 고성국 TV라든가 최근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반 종편보다도 정치 고관여층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그 우파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TV에서는 사실 3명, 4명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똑같이 얘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방송 같은 걸 보면은 훨씬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 사건을 제대로 알게 된다고 하면은 예. 충분히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민주당의 탄핵 프레임을 다시 다른 것으로 되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이번에 민정수석이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역할이 각별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권력을 유지하는 업무, 그러니까 민심에 대응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업무, 그게 안 되면 그냥 그동안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냥 권력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뭐 그 전체 일이 한 1000가지가 있다 그러면 국가 대사 중에 그 중에 한 50개 정도가 권력을 진짜 유지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면 그냥 나머지 950개 아무리 잘해도 이게 붕괴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이 바로 권력을 유지하고 우리가 그런 민주당의 무도한 어떤 탄핵 공격이라든지 그런 권력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세로부터 방어하는 이 50개가 뭐냐, 1000개 중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정무적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여튼 민정수석이 가장 최전선에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잘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50개를 찾아내 가지고 정말 이 철통 방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다른 주제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그냥 그 뭐 별것 아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이 장해찬 도태우 복당론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저런 이유로 뭐 무소속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했던 사람들 뭐 그냥 이제 다 함께 가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원과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치열한 경선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분도 다 출마를 하셨으니까 그 경선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렇죠. 여기 원영석 후보는 부산, 최진영 후보는 구미니까 뭐 거기서는 공천 받으면 당선이라고 늘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상대로 두 사람 다 공천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박탈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장해찬의 공천 박탈, 도태우의 공천 박탈은 절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하고 함께 싸웠어요. 그렇게 해서 탈당 무소속한 거거든요. 어쩌다가 공천 파동이 나서 그냥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탈당 무소속했다가 아이 좀 봐주세요. 저 다시 들어가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그냥 불쑥 국민의힘 안에서 이 얘기가 되고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처럼 처리되는 것 자체가 이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총선 중반 이후에 이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큰 부담들을 안았습니까? 두 분이 다 지역에서 경선이나 이런 걸 준비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상황을 각각 지역이 좀 다르긴 한데 좀 그 당시 현장을 좀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도태우 장해찬 이 두 분은 당연히 복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일단은 도태우 그 당시에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한 정견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견을 가지고 그게 뭐 그 5.18 유공자들 명단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경선에서 뚫고 1등이 된 후보를 공천 취소한다는 게 저는 그 전에도 있었는지 제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그 유공자 명단 공개도 원래 법상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유가 예외 사유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그런 내용들은 도태우 변호사가 과거에 이제 그 태극기 광화문 투쟁할 때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건 이미 다 옛날에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뭐 그걸 이미 경선 안에서 녹여서 그 경선 선거를 치러서 1등이 됐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와 관련한 그 판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공천 취소를 하면 안 되는 거였고, 두 번째도 이제 장해찬 같은 경우에도 장해찬 그분이 어렸을 때 한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뭐 아무런 그 직위도 없었을 때요. 그때는 아예 직위도 없고 그냥 젊은 학생이었을 때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그 침소봉대해가지고 문제를 키워서 이미 그것조차도 경선에서 1등한 친구를 그렇게 그 공천 취소한다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도태우 변호사나 아니면 장해찬 최고나 그렇게 공천 취소시켜가지고 우리가 무슨 얼마나 그런 공적인 덕을 받는지, 저는 겨우 개헌저지선 넘는 이런 그 총선 참패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그 공천 취소도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잘못이다라는 판단을 저는 받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 이렇게 복당 금방 받아주면 그게 뭐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냐 그러는데, 다른 분들하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례를 막으려면 앞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사례를 가지고 사유를 가지고 경선에서 1등을 한 후보를 공천 취소시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뭐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에서 그거는 잘못했고, 당에서 자신의 어떤 공천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반성을 하고 새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이제 장해찬 최고나 도태우 변호사는 복당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기본적으로 두 분 다 보수의 귀중한 인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당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언제냐 했을 때는 다가오는 7월 23일 전당대회가 마치고 나서 마치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 대사면 하듯이 그 시점에 새로 이 어떻게 보면 당 리더십이 섰을 때 거기에서 총의를 모아가지고 적절한 적철을 거쳐서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게 한두 달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화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왜 복당을 해야 되느냐? 뭐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키워드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형평성이란 겁니다. 뭐냐? 민주당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입에 꺼내기도 제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은데, 수원정에 당선된 김준혁 의원, 수원성을 여성의 신체 부위에 빗대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여자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이대생들을 마치 위안부 같이 얘기를 했고, 이화여대의 그 초대 총장도 마치 포주인 것처럼 그때는 또 국민 앞에 공천해가지고 이제 뭐 당선은 돼야 되니까 그때는 죄송하다고 했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비듯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없어 보이는 이런 인간들이 지금 국회에 있다는 점에서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이거는 정말 양과 염소 뭐 이렇게 진짜 흑백으로 한다면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심한 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한 사람 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양문석이 아닙니까? 지가 뭐 가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안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쇼를 하고 있는 동안 본인은 알고 봤더니만 31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불법 대출을 받아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이런 표리부동한 인간들한테도 공천을 줬는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거에 비유하자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장해찬 도태우 후보는 정말 우리가 가다가 스크래치 한 개 낳는 그거에도 비유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도태우 장해찬의 복당은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즉각해야 된다와 뭐 전대 후에 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두 분 사이에? 아니요. 저는 꼭 전대 후에 할 필요는 없고 이미 뭐
뭐 이미 정당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그게 정당한 일이지. 정당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굳이 뭐 전대 전에 하느냐, 전대 후에 하느냐의 타이밍을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면 됩니다. 아니 올바른 일을 늦게 할 필요는 없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이 그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에 뽑혔던 당 대표가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대위원장 이후에 또 다른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원권 회복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그분들의 어떤 복당되는 분들의 어떤 확실한 명예 회복 이런 취지에서 본인들의 복당에 정당성을 더 부여하는 알겠습니다. 취지에서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좀 다른 차원에서 지금 두 분께 말씀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통상적으로는 무슨 이유든 간에 선거 때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했다가 복당을 하면 그 사람들이 복당을 이제 신청을 해요. 네. 그러면 당에서는 심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당원자격 당원 심사. 당규상 그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둬요. 뭐 1년 이내에는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당이 심사하는 거예요. 당이 갑인 거예요. 이 탈당했다가 복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을인 거예요. 근데 과연 장해찬 도태우가 그런 관계냐? 저는 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이 장해찬 도태우에게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그러니 다시 복당해서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이 사과하고 이 사람들을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의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당시 지도부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을 관리한 건 공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공관위가 관리한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공천을 획득했어요. 자력으로. 그죠? 근데 이거를 박탈한 거는 지도부란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 그래 놓고 아무런 잘못 없다는 듯이 다시 심사를 해요? 당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당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에 장해찬, 도태우 공천 박탈한 것은 잘한 것이다.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을 복당을 하려고 하니 우리가 한번 심사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택하거나 아니면 그때 우리 결정이 잘못됐다. 그래 우리가 사과한다. 그러니 제발 다시 들어와서 함께 활동하자라고 정말 당에서 요청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총선 백서 관련해서도 지금 아마 그 백서팀이 뭐 쓰고 있는데 그거를 아니 그 전대 시즌 들어가기 전에 저는 오픈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총선을 왜 망했냐? 사실 다음에 4년 뒤에 24대 그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공천 탈락을 시킬 거냐? 그러면 또 망하는 거예요, 공천이. 총선이 또 망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걸 인지를 하고 그 개선점을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행동이 뒤따라줘야 되는 건데 아니 백서도 이거 늦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뭐 박사님과 생각이 또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왜 적고 무엇이 문제였고 다음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할 거냐. 만약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한 거고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그거는 하루라도 빨리 복당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우리가 뭐 형사 절차와 이건 어떻게 보면 징계 절차가 좀 비슷한 건데 징계 절차든 형사 절차든 그것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조직이건 나라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게 실체적 어떻게 보면 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는 그 말씀을 저도 상당히 공감할 수는 있지만 어떤 그 단체에서의 룰 어떤 질서 이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득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그에 따라 어떤 절차를 하는 그런 거는 사실 뭐 제가 그 법조인이어서 지나치게 어떤 도식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총선에 굉장히 복잡한 그 정치적
다이내믹스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희생양이 됐다는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당선되는 현역 의원들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대위의 비대위가 된 이런 상태보다는 이번에 정당하게 어떻게 보면 적법 절차를 거쳐서 정당성 있는 리더십이 선 곳에서 정당한 당헌 당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도 떳떳하고 또 당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원을 픽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원칙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원칙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자격 심사는 아마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인데 입당 신청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자격 심사가 열리지 않으면 복당이 확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내가 저 사람 자격 심사해야지 그 당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주의를 갖고 그 어떤 그 회의를 열지 않는 이상에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입당 처리할 때 수천 수만 명이 입당하기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나 이럴 때 경선 대비할 때 그 사람들 다 자격 심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당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헌 당규가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깨알같이 드립니다. 역시 그 조직 부총장님이 답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는 지난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중요한 사건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쓱 지나가듯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좋으니까. 예? 당시에 그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의 결정 잘못한 게 뭐 있냐라고 지금이라도 계속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라고 사과하고 처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쓱 넘어가는 거는 이건 좀 비겁하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저 공천 문제 때문에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아니, 경선에서 1등을 했는데 어떻게 자르지? 저걸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은. 우리 원영석 예. 변호사도 경선도 못 해보고 경선도 못 해보고 예, 전략 공천으로 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는 그렇게 경선도 됐습니다. 컷업됐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최재형 변호사도 아시잖아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저나 아니면 뭐 장해찬 최고나 아니면 또 태호 변호사나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인지도가 있고 이름을 아니까 저 사람 뭐 그래도 억울하지라고 했지만 그게 아닌 정말 조금 이름이 덜 알려졌지만 꼭 이제 경선 정도는 붙어봐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주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총선 참패도 초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최재형 변호사.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우울했지만 저는 2024년 하반기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오른막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고성국 박사님 화이팅 하면서 방송 보시다가 보면은 이번 가을 좋은 선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네. 아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장해찬 도태우 변호사 이야기를 하니까 좀 울컥해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울컥한데 무엇이 정인가를 바로 세우는 일이 이 정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당이라는 조직이 뜻밖에 없는 뜻하고 사람인데 뜻이 이상하면 그게 뭐 그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볼 수 없고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뜻을 세우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오늘 걸리면 죽는다. 예, 최진영 변호사, 원영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